비가 사람을 때리던 밤이었습니다. 비는 단순히 내리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내 얼굴을 치는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고급 아파트 정문 앞. 하얀 조명 아래에서 젖은 보따리들이 바닥에 내던져져 있었고, 그 보따리 옆에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젖은 손으로 현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이 흐르고 손끝이 저려오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그 마지막 기대가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들더군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내 몸의 일부라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심장이라도 내어준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얼음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손이 터지고, 겨울엔 발이 얼어붙어도 아들이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배었어. 3번을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우리 엄마 냄새 나라고 말할까봐 새 옷 한 벌을 못 사면서도 아들 운동화만은 새 걸로 사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30억짜리 집과 상가, 현금까지 전부 가져간 뒤에 말이죠.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이 더 잔인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겁니다. 그 순간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화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미안함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내가 뭘 잘못했나? 버림받은 사람이 먼저 자기 탓을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버림받는 건 돈 때문이 아니다. 버림받는 건 마음을 다 줬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걸 다 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까지 다 줘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매주 제 발을 씻겨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고생 그만하세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했죠. 엄마, 지영이가 엄마 생각뿐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 저는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진짜라고, 그 미소가 사랑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가족 걱정이라는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상속 때문에 싸우는 집이 많다고, 세금 아끼려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어머니 노후는 우리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석 달이 지나자 집안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밥상에서 반찬이 먼저 사라졌고 제 방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거실은 제가 들어가면 공기가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거실 나오지 마세요. 예, 교육에 안 좋아요. 추억이 담긴 물건은 인테리어 망치니까 버리세요가 됐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 좀 들어. 요즘 누가 그런 골동품 써?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내 편이 아니라 돈 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명품을 자랑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간 5만 원을 말하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들었습니다. 명의가 누구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찬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탁 위에 요양원 팜플렛이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팜플렛은 선택지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치매 기운 있다고 거짓말해서 산속 요양원에 보내버리자. 그래야 아파트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지.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 서류는 내가 대충 꾸며볼게.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머리가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도 문은 안 열린다. 그럼 내가 문을 열어야 한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늙은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갈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약국에 다녀오겠다. 시장에 다녀오겠다. 검진을 받으러 간다. 친구를 만난다. 그들이 경계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된 사람.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 그 사람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감정으로 풀 일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집 안에 소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말은 낮은 목소리로 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면 들키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조용히,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너무 비싼 건 필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방심할 때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 저는 그걸 가방 속에 넣고,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수건 사이에 넣고, 심지어 밥상 아래에도 붙였습니다. 처음 녹음기를 숨길 때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정말 내 삶이 맞나? 하지만 곧 마음이 굳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내게 하려는 일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세상에서 지우는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저를 무너뜨리려는 말을 매일 조금씩 던졌습니다. 그 말들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항상 그렇게 우울해요? 애들이 어머니를 보고 배우면 어떡해요? 마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밥을 덧뜨려는 순간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시면 혈당 올라요. 그 말이 걱정인 척 들리지만 실은 더 먹지 마세요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마음도 약해진다는 거요. 그들은 내 몸을 약하게 만들고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내가 저항할 힘을 빼려 했습니다. 아들은 더 무서웠습니다. 며느리는 감정을 드러냈지만 아들은 무심함으로 저를 죽였습니다.
무심함은 잔인합니다. 왜냐면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기침을 하면 아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대신 시끄러워가 나왔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약 드셔 대신 왜 그걸 나한테 말해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들의 대화를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돈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걸 알았거든요. 평소엔 무표정인데 돈 이야기를 하면 흥분합니다. 그 흥분 속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고 가장 많은 진실이 나오니까요. 저는 집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외식하러 나가고 제가 집에 혼자 남겨질 때 저는 일부러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자기들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녹음되도록요. 그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거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들어왔지? 그거 카드값 막아야 돼. 강남 쪽 아파트 알아보자. 그 말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제 안에서는 한 가지 감정이 쌓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냉정함. 그리고 저는 문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종이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고지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등기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서류, 대출 관련 서류, 변제 일정 같은 것. 그들은 숨기려 했지만 우편함은 늘 저에게 더 솔직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금액이 보이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혹시 들키면 바로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 속 깊이 숨겨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명의를 넘기던 날 내가 불안해서 몰래 적어둔 특약. 효도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한다. 학대하거나 강제 입소 시도하면 반환한다. 사실 그 종이를 적을 때도 나는 내 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적어도 되나? 자식에게 의심하는 게 죄 아닌가? 하지만 죄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쪽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증거의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보여야 해요. 말투의 변화, 경제적 착취, 의료비 거부, 강제 입소 시도.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적 학대가 보여야 합니다. 그 말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날짜, 시간, 무슨 말, 무슨 행동, 잠자기 전 손이 떨려도 적었습니다. 지우개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은 일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시험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려 하면 일부러 밥솥을 치워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그 말로 포장했지만 실은 손대지 마세요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웃음이 그들을 더 방심시켰습니다. 아들은 제 카드, 제 통장을 언제부터인지 관리한다며 가져갔습니다. 엄마, 내가 정리해줄게. 저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순간 어릴 적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그 말이 지금은 내 삶을 빼앗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회식이나 모임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을 골랐습니다. 그날은 술이 들어가서 말이 더 솔직해지니까요.
그들은 거실에서 제 앞에서조차 말하지 않던 말을 서로에게 했습니다. 이번 달은 빡세다. 어머니만 치우면 끝인데. 치우고 나면 팔자. 그 단어 하나, 치운다. 그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들키니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울음이 소리로 새어 나올까봐 베개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날 저는 전날의 공포를 미리 경험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끌려가는 상상을 하게 되더군요. 산속. 휴대폰도 빼앗기고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곳. 거기서 내가 나는 멀쩡하다고 말해도 누가 믿어줄까요? 아들이 보호자라고 서류를 내면 세상은 아들 편이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는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였는지 갑자기 저를 향해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죠? 어머니 방금도 그거 잊으셨잖아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말 같지만 이건 기록을 만들려는 말입니다. 나를 치매로 만들기 위한 장치였죠. 저는 그때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일부러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고 물건을 놓는 자리도 일정하게 했고 약 먹는 시간도 메모로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기억을 못한다고 몰아갈 때 내가 반박할 수 있게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상인지 상태 확인을 받기 위해서요.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고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병명은 내가 멀쩡한데 치매가 되는 거니까요. 그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내가 무너지길 원했고, 내가 울길 원했고, 내가 화내길 원했거든요. 그래야 봐요, 어머니가 이상해요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요양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도 조용했고, TV도 조용했고, 밥상도 조용했습니다. 조용할수록 더 무섭습니다. 폭풍 전야는 늘 조용하니까요. 저는 방에서 가방을 하나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내 외출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인생을 지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백업한 USB, 서류 사진 출력본, 병원 검사 결과, 특약 종이 원본, 그리고 변호사 연락처가 적힌 종이. 그걸 하나씩 확인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누군가 내 팔을 붙잡고 끌고 가는 꿈을 꿨습니다. 눈을 뜨면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거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낮게 대화하는 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방문에 귀를 대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오기로 했지? 응. 내가 신청해놨어. 어머니 반응 어떨까? 반응. 무슨 반응이야. 어차피 끝이지. 그 말이 내 귓속에 박혔습니다. 어차피 끝. 그들은 이미 내 인생을 끝내놓고 서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그래. 내일이구나. 내일이 내 인생의 갈림길이구나. 저는 이불을 정리하고 조용히 일어나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저장 공간, 전원,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겁에 질린 노인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을 지킨다. 내 인생을 지킨다. 아침이 왔습니다. 해가 떴는데도 집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친절했습니다. 그 친절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진짜 친절이 아니라 마지막 의식 같은 친절이었거든요. 어머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어머니, 아침은 간단히 드세요. 어머니, 오늘은 좋은 데 가요. 그 말들이 마치 장례식에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들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잔인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다 엄마를 위해서야. 그 말이 서류 내밀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은 그들에게 가장 편한 칼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요양원 직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공손한 표정, 준비된 말투. 어르신 모시러 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신청하셔서요. 그 순간 내가 정말 늙고 약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 말에 며느리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일이 끝난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끌려가는 날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여는 날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낮고 단단한 울림. 문이 열리자 경찰과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노인학대 및 강제 입소 시도 정황 확인.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여 해제 및 반환 청구, 재산 처분 금지 조치. 그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말이 웃겼습니다. 비 오는 밤 내가 문 두드릴 때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통쾌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요양원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 같구나. 그 말이 끝나자 멈췄던 공기가 움직였습니다. 내 숨이 돌아왔습니다. 내 손끝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그들이 맛볼 차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들어온 그날, 며느리는 무너졌고 아들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들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재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들이 가진 마지막 카드, 그리고 제게 숨겨둔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이 탄에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